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의 피격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망을 했는데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간인이 사살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큰 게 사실이고요.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는지, 그리고 정부와 군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국회는 왜 아직까지도 결의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면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에서는 별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의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좌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전문가이시죠. 박종철 경상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죠. OBS 보도국의 김민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피격으로 연평도 인근에서 공무원이 사망했는데요. 국방부를 비롯해서 해경에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이게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해경이 월북 주장을 발표한 근거가 뭐죠? 먼저 이제 숨진 이 씨가 네.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있었다.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아하. 게 하나 있고요. 둘째는 북측이 이 씨 이름은 물론 뭐 고향이나 키 같은 자세한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다. 셋째는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확인했다. 네. 이 세 가지가 국방부에서 확인한 정보인데 이걸 해경도 이를 바탕으로 단순 실족이나 뭐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을 네.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해경 자체 수사로 나온 건데 당시 조류 분석 결과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표류였다면은 원래 이제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뭐 남서쪽에 떠 있어야 다른 했는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 북서쪽에 떠 있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38km 가량을 헤엄쳐서 자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경이 발표한 건 아니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를 답하는 과정에서 이 씨 채무가 3억 3천만 원 정도고 이 가운데 2억 7천만 원이 인터넷 도박 빚이다. 이런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다만 해경은 월북을 이런 걸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월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방부, 해경의 근거인데 자, 월북이란 표현이 참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은 처음부터 월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유가족은 월북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북이든 아니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것은 이 팩트인데 이 월북이냐 아니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월북이라는 용어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죠? 먼저 이제 불운한 사건이 일어났고 예.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공무원의 월북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한테 그 어업지도원 전직 어업지도원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네. 본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이상하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이제 먼저 그 보통 그 어선이 있던 그 지도선이 있던 위치가요. 파도가 좀 잔잔한 위치였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추정하기에 48시간 이상 네. 정박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파도가 굉장히 잔잔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실수로 떨어졌을 경우라든가 네. 또는 자살을 시도했을 극단적 선택. 예. 했을 경우에는 뭐 주변에서 저렇게까지 멀리 떨어져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낮다. 않나. 그다음에 그 생존 도구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네. 한 20몇 시간 또 이렇게 30몇 킬로를 떨어가는 사이에 일반인이 버틸 수가 있는 것인가 거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업지도원이 무슨 직업인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체로 상당히 이제 경력직 민간에서 뭐 이렇게 그 어선 경력이 있는 분들이 특채 형식의 제한적인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렇게 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조류 상황을 잘 파악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이 물길을 갖다가 상당히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일반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이제 이 근무에 초과 수당이 높기 때문에요. 이 도박을 통해서 빚을 지더라도 저렇게까지 큰 빚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일부 언론을 보니까는요. 경제 생활이 이제 불가능한 예. 상황이었나 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월급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접적인 정황이긴 한데 경제 상황이 불가능한 점들 이런 이제 복합적인 측면들로 보면은요 업지도원들로서는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월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유족들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이제 믿고 싶지 않은 측면들이 작동하지 않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월북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월북이냐 아니냐 이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먼저 그 피해자인 공무원의 예. 맹복을 국민과 함께 빕니다. 네. 또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월북 문제를 갖고 논란을 빚는 것 자체, 월북이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피해자에게 두 번 가해를 가하는 거다. 상처를 주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월북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죠. 월북 자체가 우리나라의 보안법에 대해 우리 법 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비극적 운명을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국가가 책임이 없다. 위로할 이유가 별로 없다. 국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려고. 하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월북을 끄잡아내고 월북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월북이 아닐 것 그 같다는 월북이라는 주장도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예. 저 직업강에서 관심 있게 쭉 볼 수 있는 눈인데 예. 지금 이제 구명조끼를 입었다 의도적으로 그 구명조끼를 왜 입었겠느냐? 그 월북하기 위해서 월경하기 위해서 그렇죠. 입었던 게 아니냐? 그 의사가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사실 구명조끼도 그 배에 싣고 있는 수량과 한 개 없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맞지 않다. 그리고 북측에 그 피해자의 이름과 고향, 키, 상시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이건 월북이든 월경이든 어떤 이유에서 북쪽에 가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이거는 도저히 근거로 제시할 수 없는 거고 월북 의사에 표현했던 정황은 사실 파도 속에서 그렇게 있을 동안에 그분의 내 월북하셨던 이야기를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북측 군인들 사이에 오가는 말을 갖고 추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뭐 개인이 빚을 지고 있고 가정이 어렵고 이거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도 위반하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가족적인 어떤 이것을 계속 월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은 가능하죠. 그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안 돼. 자기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비극을 당했는데 비극 당할 일을 했다. 본인 책임이다. 이거 안 되는 하기 일이에요.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집권 여당의 의원님들이나 정부가 이렇게 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해경은요. 이불에서 입이 10개가 말이 없는 겁니다. 해경이 왜 그 먼 거리의 바닷길, 그 먼 길을 표류할 동안에 구조 활동 안 해놓고는 그 사람하고 면담도 안 하고 그 가족과 여러 가지를 찾아보이다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는 북한이 월북이 아니라고 이렇게 입장을 간접적 표시하는데 월북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이거요. 해경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요. 가족들에게 국민에게 3번, 4번 상처 주는 일이에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월북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두 분이 조금 말씀은 그래서 다른 것 그분에 같아요. 대해서 월북으로 제시하는 근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안 그 이야기 맞다. 깜짝 놀랐어요. 예. 북측이 그 사람의 이름과 고향, 키, 상시 정보를 알고 있다.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가까이서 신상 정보를 다 파겠다는 거예요. 80m에서 이렇게 막 먼 곳에서 소리 지르고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월북에 어떻게 북한에 가도 신상 정보 다 파악이 되는 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월북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 조사의 어떤 ABC 기본조차도 안 지키고 추론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천천히 다 이제 얘기를 그래서 계속 이것만 다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예. 대해서는 월북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 이제 네. 교수님 생각에는 또 월북의 증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벌써 월북을 얘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 국민이 사망을 했어요. 또 논란이 되는 게 민간인을 사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논란이 되는데 왜 북한은 그럼에도 총을 겨눴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제 먼저 이제 백승주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북측 내부에서 도감청 정보 중에서 네. 이제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월북 여부를 판단했다. 이것은 북측이 100%다 우리 측이 이제 도감청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실을 말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어렵다.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월북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월북 증거를 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은 동의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민간인에 대해서 총을 겨누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문제가 높지 있다.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그 우발적이냐 또는 고의적이냐 또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보면 이제 사스라든가 메르스가 유행을 했을 감염병이요. 때, 예, 네.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북한에서 국경을 갖다가 일정 정도 차단을 하고 또 이 방역 조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방역 체계가 스스로가 취약한 거 인정을 하고 있고. 또 7월에 있었던 그 이 탈북자가 다시 한번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화도에서 월북을 한 다음에 개성으로 개성이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북한이 지금 이 외부인이 들어가는 경우 신의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도 한 달 이상 지금 못 들어가고 예, 있어요. 못 들어가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개성이 봉쇄 조치를 당하면서요. 한 30만 명 가까운 개성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심각한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 사이가 굉장히 나쁜 관계에 있었을 때는 역사적으로 이 세균전이라든가 바이러스를 갖다가 고의로 유포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지휘관 차원에서 굉장히 오판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방역 때문에 걱정을 해서 좀 미리 네네. 실수를 했다. 현재 뭐 이렇게 북한의 한 행동 네. 초기에 이분을 갖다가 이렇게 구명을 하려고 했던 흔적들도 보였고 나중에는 구명을 포기한 걸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 그렇죠. 방역 문제 때문에 총격을 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역시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였죠. 지난 여름에 강화도의 지금 하수를 말씀하셨던 네. 강화도의 하수를 통해서 월북을 했던 김모 씨의 경우는 이 사살했다는 정황이 없지 없잖아요,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도 사살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월북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강화에서 파주로 넘어가서 개성까지 들어갔잖아요. 개풍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미 동선상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미 접촉을 해버린 상태잖아요. 네. 그러나 이번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업지도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신문과 조사 중에 현장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살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래서 다시 한번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아하. 그랬을 경우에는 이 상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의 판단이 상당히 좌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입장을 바꿔서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시간 표류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30시간 표류해서 그 부유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부유물 북한에 쓰는 용어인데 부유물이 얹혀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게 얹혀서 30시간 표류한 사람을 10여 발에 총을 쏘서 사살했다. 북한이 그대로 밝힌 거예요. 그렇죠. 북한의 통지무이라는 데 보면은 앞부분은 사건의 경위를 좀 설명하고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했는데 왜 규탄하고 성명을 내느냐.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마지막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말 전언 형태를 이렇게 전했는데 네. 그 사람 30시간 표류에 있는
뭐 한국인도 외국인들 가지고 침입자로 규정하고 정치불명 침입자 규정하고 한 발 따고 10발의 총을 쐈다는 건요. 이거는요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방역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보긴 해달라. 어렵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저는 국가의 사이코패스라고 봅니다. 북한 체제의 사이코패스라고 보고요. 아주 잘못된 일이고 이것을 방역 핑계는요 안 맞다. 됩니다. 맞지 않고. 자, 그러면 저는 왜 사살했느냐? 네. 사살했느냐? 첫째 심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 될 국민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엉뚱한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 속에서 대남 전략 속에서 이 일을 저질렀다 아하. 이렇게 합니다. 네. 북한이 그렇게 해도 손해 볼 거 없고 보복당할 위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무시한 것이 이 사살의 어떤 그 말씀대로라면 어느 선에서 지금 명령이 떨어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은 통지문을 보면 단속정 정장이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장이 그 정도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최소한 김여정 부부장까지 보고가 갔을 것이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발포 책임자를 네.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살 목적이든 간에 네. 협박 목적이든 간에 30여 시간에 표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쇠약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과 이제 마지막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약간 도주하려는 그런 공포탄의 위협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발포 책임자가 상부까지 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할 것 같습니다. 낮다. 예, 네. 그러니까는 통신을 한 게 이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사령관과 이 정장 그 전담? 사이에 어허. 그 중간 단계의 어떤 그 지휘관의 현장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님은 달리 보시는 거잖아요. 북한 네. 전문가인 박종철 박사님은 또 북한 전문가적 시각으로 저도 북한을 평생을 연구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서 학자 시절에 그 제가 많은 북한의 고위 망명객들 만나 그 중에 항장엽 도나 비서 그렇죠. 예. 북한 김성대 총장을 지낸 분을 자주 만났는데 그 당시도 북한 도발이 간혹 있었죠. 네. 그때 도발했을 때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 없이 남조선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총 한 발 쏠 수 없는 체제다. 아. 모든 결심 최고 지도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유추해 보면은 적어도 보고가 됐을 북한이 것이다? 통지문을 통해서 함장 대위급 우리 같은 대위급 30살 안팎이에요. 대위급 함장이 결심해서 이렇게 하진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상부 보고서 우리 군자산 다 나타나죠. 그 상부가 누구인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어렴풋이 6월 4일 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파기하겠다 해놓고 그 일주일 뒤에 파기를 한 그런 라인 속에서 김여정. 그 라인 속에서 이런 만행을 집행하지 가능성이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예. 북한 전문가로서 이건 추측해 봅니다. 조사를 안 그렇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알 추측을 수가 해볼 수 없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함장 수준에서 결심할 일이 절대 어렵다. 아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아니 통해서 그런데 확인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 1976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요. 예, 우리는 이제 도끼 네. 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이때도 보면은요. 그 미군 측과 북한 측이 처음에는요 이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가지치기를 하다가 미국 측에서 가지를 넘어서는 이제 큰 줄기들을 자르기 시작했을 때 북측에서 조언을 했었습니다. 이건 가지치기 범위를 넘어서고 가지치기는 어떤 거다.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서 이 도끼의 뒷면을 이 보나파스 대위를 때렸거든요. 네. 이제 북한 측이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미군 측의 도끼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두들긴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도 그 당시에는 그 뭐 계획적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의외로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고 그 상황이 발생했다는 네. 거죠, 그냥. 네, 또 예. 똑같이 2008년도에 있었던 저 금강산에서 네. 우리 측 그 관광객의 박광철 고령의 씨요. 예. 이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현장에서 이 초병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을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상황에 맞게 현장 지휘관에서 지도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음. 자, 그래서 북한 전문가니까 이제
8.18 도끼 만행 사건 네. 그 책이 이제 잘 기록된 게 박이도 그 당시에 미루나무 절단 사건을 했던 박이도 장군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타났는데 그것을 우발적 사건을 보는 인식에는 교수님 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절대 우발적이고 계획된 도발이었고 그 부분은 네. 그것은 이제 그 미국 측 기록도 똑같이 남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에 미국 측에서 보고서를 올리는 게 처음에는 그 미군 측이 자르지 않기로 한 나무를 자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가지치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미군하고 이 북측이 네. 협의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 다룰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장급 지휘관이 결심한 건지 아니면 사령관이 결심한 건지 아니면 최고 존엄까지 올라간 건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우리 측의 발표하고 북한 발표가 많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팩트 체크, 특히 뭐가 다르고 뭐가 뭐 같은지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첫 번째가 우리 김 기자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군은 이제 북한군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하지는 않았다. 아하. 불에 태운 건 부유물이다. 부유물을 태웠다.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른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월북 의사표현 여부도 엇갈리는데 우리 군은 북한이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걸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 씨를 불법 침입한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단속 명령에도 계속 함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격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누가 이게 또 내렸냐. 중요한데 우리 군은 상부의 지시, 해군 지휘 계통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북한은 배의 지휘권자 아까 말씀하신 정장급. 정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다른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통지문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말이 좀 다른데 이게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통지문이 아주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뭐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통지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또 왜 통지문 형식으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미국 국무부에서도 네. 상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이 이제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예, 수습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76년도 이 그 미류나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나중에 대규모 이제 그 미군 측의 또 한미 그 연합 군사 그렇죠. 이 훈련까지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북측이 결국에는 그 이 한미의 힘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이 판문점에서 장성급에서 구두 사과를 하고 나중에는 문서로까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 조기 수습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대규모 이 군사 충돌로까지 갈 그럴 위험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또 앞에서 설명을 하셨던 2008년도 금강산 그 관광객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초병이 상당히 그 판단을 잘못한 것이 결국에는 그 오이사 조치로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금강산 관광총국의 지배인이 현정은 회장에게 사과를 했고 또 나중에는 김정일 위원장도 사과를 아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에서는 나중에는 그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해가지고는요. 나중에는 이제 평양에 인원을 파견해가지고 협상까지 했지만은요. 이게 협상도 잘 결렬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그 과거에 남북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측은 굉장히 여론이 중요하고 아하. 남측의 여론에 겨냥을 해가지고 조기에 수습이나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빨리 했다. 이례적으로 공개적이면서 빠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지문 형식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통지문 형식이에요? 원래 통지부가 세금 통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높은 관청에서 그 고객들한테 보내는 게 통지문인데 남북 관계에서 통지문 전통문 있는데 네. 통지문은 전통보다 좀 약하죠. 전통문은 이제 문서로 만든 것을 읽어 적는 받아 적는 이런 건데 전통문이 통지문이 확실하게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통지문 행시를 했는데 그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진정성이 없어요. 없다. 처음에 상당 부분을 자기들이 했는 게 정당하다. 자체 룰을 내려 함장이 결심해서 했던 거고 그하고 그 뒤에 정당한데 왜 청와대가 왜 항의하느냐, 정부가 왜 항의하느냐 이런 얘기고 네 번째 이제
최고 지도자의 전언을 형태로 유감을 좀 표현했는데 이 유감 부분만 계속 읽는데 네. 사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통지문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 통지문으로 이 모든 만행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해독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아하. 합니다. 네. 그래서 통지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적어도 진정성 있게 하려면은 그 직접 육성으로 사과를 해라. 구두로 사과를 하든가 사람을 보내서 사과를 하든가 이렇게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 놓고 그 윗관청이 아래 사람들한테 보내는 공문 통지문이란 그런 거잖아. 세금 내라 통지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진정성 맞지 있느냐. 않다. 이 형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현 정부의 그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문정인 교수마저 구두 사과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통지문 형식을 북한은 자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저 이례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봐야 됩니까? 김정일 시기에는요, 네. 뭐 육성 연설 자체도 많지가 않았고 음흠.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이제 그 이 서방의 개방된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개방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다양한 방식의 그 유감 조치나 사과 조치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뭐 성의 있는 조치로서 통지문 형식의 이 유감 사과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방식 중에는 그게 아마 제일 뭐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통지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문구인데 이 문구에서 특히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빨리 이렇게 사과한 적이 있나요? 전 드물다고 아니 김민주 기자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분단 이래 일단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빨리 한 거는 손에 꼽히는 정도이긴 거의 합니다. 없다는 거죠. 예. 예. 우선 1972년 5월 김일성 주석 살해인데 방북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과의 면담에서 네. 4년 전에 있었던 뭐 121 사태 언급하면서 그때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이죠. 내 의사는 아니었지만 대단히 미안한 사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했고요. 네. 다음은 2002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살해인데 박근혜 당시 그 한국미래연합 대표에게 121 사태는 극단주의자들의 짓이며 미안한 마음 이렇게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사례들이 면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고 이번처럼 뭐 공식 통지문을 통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 사태 때마다 거의 대부분 실무자급을 내세워서 유감 표명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존엄은 그 자체로 가장 뭐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잘 안 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과를 한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전원 형태로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바로 사과 통지문이 4시에 도착을 했다고 전제하면 그 전에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밝힌 바는 3시쯤 청와대 서주석 NSC 1차장이 네. 강력히 항의를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까지 하라고. 우리 정부까지 격앙되게 하니까 사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이전에 최고로 가까운 시기에 사과한 것은 2015년에 있었어요. 네. 목함지뢰에 그렇죠. 하재헌 병사가 부상당할 때 목함지뢰 났을 때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죠. 북한이 우리 방송을 재개하니까 학생기에 총을 쏘고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고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대화하자고 했어요. 대화하자 해서 그때 북한의 그 김양근 통전선 부장하고 또 황병서가 나와서 우리한테 구두로도 사과를 전하고 그 문서에도 그때 남북 고위 접촉 합의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문서에도 두 번째 항에 명확히 우리 남측 대한민국 군인이 부상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사과를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날 오후 3시에 9월 24일 오후 3시에 책임자 처벌하라고 딱 하니까 4시에 사과 통지문이 온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우리가 만만하지 않게 보일 때 사과가 잘못을 시인하는 이런 모습은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고이즈미하고 회담할 때 김정일도 그렇게 했고 김정은 또 2015년 자기들로서 굴력적으로 8월 25일 사과를 문서에 담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 말씀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 대응을 하니까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빨리 신속하게 사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백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뭐 첩보 수준이었지만은 정리를 해냈고 항의를 했다. 저도 상당히 이제 백 의원님과 똑같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하면 예. 첩보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 정보본부라든지 국방부가 수집한 국정을 수집한 보고를 할 때는 첩보가 검증되면 정보가 됩니다. 정보가 된다. 대통령한테 그 사안의 경위를 보고할 때는 검증합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을 첩보수지라고 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계를 거쳐 검증을 해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주석 차관이 서주석 차장이 차장이죠. 그 이제 기자회견 할 때도 본인이 이제 첩보이긴 하지만은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신뢰성이 높은 첩보이다. 예, 높은 첩도이다. 그러나 이제 정보라고까지는 안 했지만은요, 그렇게 판단을 청와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사과를 했던 북한이 이틀 만에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고 인근 해역을 수색하던 우리 군을 향해서 영해 침범이다.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사과했다가 경고했다가 이거 왜 이런 왜 이래요, 걸까요? 갑자기 또 교수님? 이제 이게 지금 문제 사안이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아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우리 측 어업지도원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요, 북측도 이 총격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이제 그 문장이 이 통지문 안에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이제 NLL을 해상 경계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 측 주장하고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99년도부터 주장하고 있는 영해의 개념이 현재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분계선하고 좀 다르죠. 예, 북측이 주장하는 분계선이 상호 다른데 네. 이제 우리 측은 이제 영해 개념보다는요, 이제 시료 지배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NLL. 예, NLL 시료 지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측으로서는 이제 두 사안을 분리해 가지고 이제 주권의 문제에 아하.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항의를 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 보는 거네요. 이 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문제예요. 예. 북방 한계선을 우리가 실력 경계선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정리협정 무력화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 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네. 했는데 9.18 남북한 군사 합의를 할 때 이 선의 개념을 면의 개념 바꿔요.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북한은 그 속에서 이제는 북방 한계선을 없앴다. 우리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개선, 99년 서해 개선을 인정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아니다, 북방 한계선을 지키고 있다고 계속 하는데, 양 정부가 동상이몽격으로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북방 한계선 우리 바다에 우리가 수색하러 들어갔는데 북한이 침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돌출되어 있는데, 있다. 사실 그 문제가 지금 그 북방 한계선에 대해서 북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잘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정말 잘 대처해야 된다. 북한은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일대라는 면의 표현을 바꿔서 그 공간을 평화수역을 바꾼다 해서 개선을 자기 주장을 이제 관철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마 두고 현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요. 그러면 북한 입장이라면 북한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선. 경계선이라면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해 경계 개선을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는 북방 한계선 하지만 그 중간 지역에 그렇죠. 있는 우리 배가 거기니까요.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 문제를 많이 질문했어요. 고기 잡으러 들어가도 우리 바다인데 왜 들어왔냐고 많은 우리한테 그런 없이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방 한계선을 지켰다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지키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합의하면서 북방 한계선 없어졌고 면의 면적을 바꿨고 그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계 개선을 단절시켰다 이런 입장이 이번에 북한의 반응에서 우리가 조사하러 들어가는데 부유물 찾으러 들어가고 조사하러 가는데 우리 영해에 침범하는 북한 것이다. 영해에 침해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네요. 했는데 우리 정부가 왜 강력히 항의하지 않는지 우리 군은 왜 가만히 있는지 그것도 제가 참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네요. 사과를 했다가 이렇게 영해 침범을 주장하는 거는 또 그런 어떤 영해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네요. 우리 국민이 죽은 문제하고 네. 우리 국토가 다시 저기 바다라고 우리 바다를 자기 바다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
명확히 항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제 영해 개념하고 실효 지배 개념이 서로 충돌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자, 이 논란이 뜨거운데요. 자,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요. 특히 늑장 대응 아니냐,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뭘 했느냐, 이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자, 특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 김유주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죠? 일단 간단히 타임라인을 볼게요. 예, 정리해 보죠. 예, 9월 21일 낮 12시 51분 실종 신고가 됐고요. 네. 같은 날 오후 1시 50분 해경과 해군의 해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30분 소재 파악을 했습니다. 아하. 1시간쯤 뒤인 오후 4시 40분 이 씨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2시간쯤 뒤인 오후 6시 36분 대통령 첫 서면 보고가 이뤄졌고요.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저녁 9시 40분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합니다. 피격했죠. 다시 1시간 뒤인 10시 30분 청와대 등의 상황이 보고됐고 그리고 2시간 반 뒤, 그러니까 23일로 넘어가서 새벽 1시에 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대통령 대면 보고는 오전 8시 30분에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대로 알리라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거는 이 씨를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하, 시간. 그 그러니까 시간이요? 해양 네. 수색이 시작되고 이 씨일지도 모르는 실종자를 발견하고 그 피격된 때까지 그 6시간입니다. 네. 하나는 군이 뭐 잘못된 첩보나 뭐 파악 판단으로 실기한 건 아닌지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은 뒤에 만사 제쳐두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좀 송환을 요청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화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아하. 입장입니다. 자, 찬찬히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부 대응의 논란인데 감청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피격될 때까지 즉각적인 지금 대응을 못했다는 건데 교수님, 왜 바로 구조 지시를 못 내렸을까요? 뭐 다양한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하. 보여집니다. 네. 자, 앞에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 첩보라는 게 예. 이제 그 북측에서는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오정보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 측의 그 도감청을 염두에 두고 오정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준다는 네,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화기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암호화된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통수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은요, 우리 측도 이것을 갖다가 해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제 이미 그 북한의 수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는 그 항의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도 아하.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그 남북 사이에 과거에는 이제 양측의 군함 사이에도 통신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통신선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우리가 만약에 북측의 도감청을 듣고 나서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군에서 이러한 도감청 해독 작업을 하는 게 보통 몇 달이 걸리고 예. 그 수천 명의 인원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런 그 정보 보호의 목적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속도상으로서는 그렇게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보기는 어렵다.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차근차근 들어갔다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네요. 그 제가 국방부의 행정을 맡았던 경험으로 국방부 차관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일일이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이 예. 우리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더라도 북한에 잡혀가더라도 넘어가더라도 표류대가 그쪽으로 도달하더라도 이렇게 만행이 저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국방부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예. 다 그렇게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이 정도로 처절하게 처참히 만행할 줄 몰랐기 때문에 초기에 긴장감을 갖고 대처를 못했다는 거 그건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부 6시경에 대통령이 보고를 드리고 9시경까지 통일부라든지 또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가 이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할지. 네. 이게 전혀 없다는 것은 그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9시 30분경에 사살되고 나서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게 너무 길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8시 반경에 보고를 오전까지 보고를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면 보고를 했는데 그때까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신기 경호를 너무 했다. 아하. 이 중차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9시 반이면 초저녁입니다. 네. 9시 반에서 대통령 대면 보고할 때까지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조치 취했던 것을 국민에게 알릴 이유가 있고 국민은 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야당이 좀 국민이 알자, 같이 알자, 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는 대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청와대 참모들이 우리 안보 관련 주무부처 장관들이 좋은 소식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9시 30분에 사고 났으면 31분에 보고했겠죠. 아, 이 나쁜 그것이 거니까. 불편한 아. 뉴스니까 이것을 아침 때까지 보고를 안 했다면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변명할 게 없어요. 정부가 잘못됐다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 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상황 사후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됩니다.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분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태도가 오만한 거예요. 네. 이 정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좀 사고 당시 상황으로 다시 좀 더 돌아가서 네. 통지문은 오고 갔던 상황이었는데 왜 한 라인은 다시 그렇죠. 가동이 안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전 급박한 상황이면 어떻게 뭐 배 안에 있는 스피커라도 동원을 해서 좀 확성기라도 이렇게 크게 확성기 틀어서 틀어서 예, 우리 국민이다, 나만의 살려주세요. 주민이다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야기까지 하면 좀 그하지만요. 동해에 북한 선원들이 네. 월남에 왔잖아요. 기순이 왔는데 우리가 강제로 송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순한 사람이 살인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 똑같은 군기구, 정보기구에서 판단한 그거는 그때 그 가지고 했거든 조치. 그걸 근거로 북한이 살인범이 된 거예요. 네. 기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는 정보관리 태도, 정보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해야 되는데 자꾸 월북 이야기하고 자꾸 이해하자 그러고 전통문의 한 부분 그 한 줄만 가지고 계속 의존해서 해석하고 북한 해석하는 이건 국민이 볼 때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분통의 본질을 알아야 되지 왜 분통 터뜨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된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늑장 보고 같아요. 좋은 소식이라면 뭐 1분 만에 보고를 할 건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이니까 사망 후 바로 보고한 게 아니고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한 것이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대면 보고까지 시간이 좀 걸린 이유, 시스템, 보고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제 당시에서 현장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지 않나. 아하.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결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의 보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네. 속도를 조금 더 내고 물론 뭐 속도를 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겠죠. 달라질 건 없지만은요. 네. 이건 그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시죠? 예. 8시 반에서 9시 반에 우리 국민 피격되고 10시 반에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그 위에 이 사건의 정황을 다 판단했으면 즉각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그때 하는 게 좋았는데 늦었다는 거는 뭐 두 분 다 조금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네. 국민의 생명 안전도 중요하고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이게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제 그 안보실에서는 경중을 따지겠죠. 아하. 다만 이제 그 변명을 한다면은 안보실 입장에서는요. 이 사안을 조금 더 정밀하게 왜냐하면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아하. 했다 이렇게 조금 선의로 이렇게 해석할 수 볼 요소는 있습니다. 네. 네. 이 남측의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해서 사망을 했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사망 후에 NSC 회의도 열렸는데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 예,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치 않으니까.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 사안의 경중의 중요성을 봐가지고 이게 뭐 남북의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충분히 그 NSC의 뭐 서훈 실장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서주석 자장이 이게 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이 가피라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요. 아하. 그 청와대에서 열리는 또는 이제 정부 부처의 수많은 회의를 다 모두 다 가야죠. 참여한다는 그럴 수 것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뭐 현지 지도형 지도자가 되는 건데 이게 꼭 옳은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우리 전직 차관이시기도 하고 의원님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이 첩보를 분석해서 이게 정보까지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거 맞아요? 이 첩보 아니면 종류,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첩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아. 첩보의 근원에 따라 다른데 지금 관련된 정보는 어느 문제가 없고요. 아하. 그게 그 사실관계를 이제 검증할 필요는 있지만은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언어로 막 예컨대 왜냐면 감청을 미국 사람이 한다면 본다면 이게 네. 랭귀지 문제가 있죠. 언어 문제가 한데 이게 그 부대에 이제 우리가 정보기구에 정보자산은 보호돼야 됩니다. 네. 정보자산이 노출되면은 정보자산 변경에 수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첩보 내용보다는 정보자산을 보호해야 돼. 어느 기구에서 어느 부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다. 이거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부대 이름이라든지 위치를 이건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 정보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첩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바로 판단하는 부분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배가 북한 배가 움직이고 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을 신뢰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아마 그 국방부가 초기에 이 상황을 6시 반에 또 서면 보고할 때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을 찌라시 수준 첩보가 안 됩니다. 수도 없이 검증을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딱 해서 보고를 드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은 뭐 약간 걸리는 건 사실이네요. 뭐 감청을 했다고 손 치더라도 이게 뭐 그게 맞는 실제로 얘기인지. 움직임이 있는지, 그렇죠. 인원과 장비의 움직임이 있는지 다 파악을 그 시간이라는 거네요. 이제 2013년도에 네. 미국의 그 안보부서에 있던 그 스노든이 미국의 네. CIA라든가 또는 그 NSA에서 무제한 전 세계 이 다 도감청하고 또 했었죠. 인터넷을 네. 갖다가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아하.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이러한 도감청 체제가 어떤 건지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노든이 발언을 한 것을 대충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요, 우리가 하루에 그 도감청 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백만 건이 되겠죠. 1000만 수백만 건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남측에서 이제 북측 군인들이 통신하는 것을 뭐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감청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네. 여러 장비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북측에서 말하는 게 앞에서도 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꼭 월북이 되는 건 아하,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허위 정보를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그렇죠. 발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시간이 이걸 분석하고 해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뭐 계속적으로 비판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피격 37시간 만에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입장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나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상당히 예. 미흡한 것도 사실이긴 아하. 한데요. 이게 이제 이 정치라든가 이제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항상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 다른 색깔의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응 시간을 가졌나? 네, 국민의힘, 예, 새누리당. 예. 그러면은 그 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 상당히 이 많은 판단 실수들 또 대통령의 보고가 늦었던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상당히 좀 빨라지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안 보는 눈빛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이 국민적 상처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건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이전 정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하. 너무 정무적이고 너무 정치 지향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고요. 강한 메시지를 던졌어야 된다. 처음에 이제 잘했죠. 이 사람 오후 3시에 서주석 차관이 나와서 책임자 처벌할까지 톤을 넘겼는데 통지문인데 통지문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들이 잘했다. 왜 남조선 당국이 이렇게 호들갑 떠냐? 그럼 우리 최고 지도자는 이런 입장을 가졌다라고 전한다. 요 세 가지가 나와서 태도가 바뀌는데
저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 37시간 낸 입장을 보면은 두 가지 입장이죠. 뭐 월북 경위와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 갔는지를 관계없이 그 가족에게 그렇죠. 참 유감이고 위로한다. 예. 유감을 표시했고 네. 아주 위로를 했죠. 위로를 했는데 문제는 그 위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위로 플러스 통지문을 보고 이런 기대를 또 하니까 이게 피해자 중심으로 보면요. 이것은 천천히 정책적으로 가도 되거든요. 전환에 대한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체적인 한반도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지금 순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피격당한 가족 입장에서 현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그 정말 11발의 총알을 맞고 죽어간 국민의 심정에서 그 가족과 국민의 심정에서 위로에 전념을 해야 될 때 전환을 이야기해요. 통지문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정말 좀 잘못됐다. 지금 위로 받아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총을 맞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총 맞으니 대한민국이 총을 맞았을 때는 정부도 위로받아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위로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위로하지 못한 이유를 정부가 헤아려야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감, 위로 얘기도 했었지만 이 최고 지도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너무 좀 이례적으로 빨리 오다 보니까 아마 좀 메시지를 이렇게 한것 같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북한의 외교 문건을 네. 보면은요, 이제 소련이나 중국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은요, 북한의 많은 보고들이 허위 보고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밑에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하고 또 위에서 이제 사실을 보고받는 사람 사이에는 상당히 큰 격차가 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부든지 이러한 큰 이 비틀어진 오프빅 같은 엇박자가 이렇게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북한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밑에 그 현장 지휘관이었던 정장 또 그 중간쯤에서 이제 보고를 받았던 여러 이제 지휘관들 사이에 있었겠죠?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북한의 지도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가장 그 사실에 근접하게 이렇게 이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이 희생된 문제이고 또 북측이 상당히 그 현장 지휘 문제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박종철 교수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허위 보고를 많이 쓴다, 거짓말 잘한다. 이래서 전통문의 내용들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맹신하잖아요. 전통문이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박 교수님 잘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게 이제 앞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네.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외교관들이 봤을 때 북한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건데요. 거꾸로 우리 정부는 어땠느냐. 과거사 진상조사 해보면요. 많죠. 우리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 지휘관의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네. 또 우리 이 국방부에서 파악한 내용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지는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넣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